그리고 유엔에서 IPCC에서 권고하는 사항 정도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참 놀랍다는 것이 우리가 지구의 생태가 겪고 있는 온난화 문제, 뭐 위기를 넘어서 재앙을 넘어서 이제는 멸절의 시대까지 다 직면해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파벌 맞이하기 직전인데, 근데 이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 국가가 전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OECD 국가 10개 상위 10개 나라가 배출하는 총량의 68%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넘어서요.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긴 한데 농업 중심의 국가들, 하위, 소위 말하면 뭐 여러 경제 지표상으로 하위 100개 국가의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의로움받지 못한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추세를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더 현 시점은 높은 것 같아요. 2.6도에서 4.8도까지 상승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가장 적합한 지구 평균 기온이 14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15.3도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면 4.8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몇 해 전에 나왔던 그린피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식량 위기가 다가오게 될 거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2070년 경우에는 전 세계 식량의 먹을거리의 75% 내외가 멸종할 거라고 해요. 없어질 거예요. 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70% 이상의 인류가 굶어 죽는, 그래서 굶어서 사라지는 멸종 단계에 들어서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속성상 다른 생명들도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괜히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온 세계가 조용한 곳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완전히 지구가 파멸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아주 극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디스토피아가 이제 영화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식량이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제가 다녔던 어느 본당에서 한 할머니가 고기 먹으면 됐죠. 근데 고기는 우리가 먹는 고기 가축인데 이거 다 사료를 먹고 키우잖아요. 사료를 먹여서. 사료는 다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곡물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린피스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가지고요. 2050년 경우에는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바다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성화가 굉장히 가속화돼가지고요. 그래서 식용 생선의 90% 이상이 멸종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인간이 먹을 게 다 사라진다는 이런 소리죠. 이걸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을 45% 감축을 하고, 그리고 OECD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넷제로를 이루고 개발도상 국가들은 2050년까지 늦어도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이제 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인류가 존속될 수 있다는 게 IPCC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게 되면 벌써 한참 전 나온 얘기인데요. 2021년부터는 신규 석탄 발전을 아예 개발한 허가를 내주고 전 세계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때 벌써 우리나라는 이때 이후로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 세계 판매 차량의 60%를 전기차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엄청난 10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풍력 설비를 추가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요 특히나 2030년까지는 신규 건물은 다 탄소 제로 건물로 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2035년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LNG 발전소 이런 것들을 다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가. 그리고 심지어는 항공연료에 2040년에 항공기 또한 저탄소 연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종래에는 2050년에는 건물의 85% 이상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생산해내는 이런 건물로 만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공업도 90% 이상 저탄소를 써야 되고 전 세계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내야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로 하면 45%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10%가 더 늘어날 모양새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산업화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처음으로 전년도 이전보다 줄어들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던 시기. 에너지 사용량도 줄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극적이고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펼쳐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와 맞물리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던 때였어요.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저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탄소 중립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석탄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시키게 하다 보니까 자꾸 쉬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확실하게 국가 차원의 총량이 탄소 배출 총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퇴한 5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때 줄여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3월에 인천 송도에 와서 IPCC가 6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회성 씨세요. 이회성 씨 하면 이름 비슷한 사람 기억나시죠? 이해창 씨. 이해창 씨 동생분이세요. IPCC 의장이에요. 네. 머리가 똑똑한 건 비슷한데 그런데 살아가는 지향점은 좀 굉장히 틀려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매년 7%씩 감축해야 된다.
2030년에 45%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의미 있게 계속 그래야 그 지구의 부담을 준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IPCC 그 6자 보고서에 근거해가지고 그때 여러 분야 어떻게 각 분야가 어떻게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제시한 걸 그래프화한 겁니다. 그 중에 에너지 부분만 좀 확대했는데 좀 뿌옇게 나왔어요. 근데 이 195개 국가가 뭘 의미하냐면요, 파리 기후 협정에 서명하고 가입한 국가들의 수예요. 전 세계 200몇 개 국가가 있다는데 그 중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가입을 한 꼴이죠. 근데 그래프가 길수록 탄소 감축 양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많을수록 값이 싸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특정 산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 가격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접한 비용뿐만 아니라 효과 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 영향가 없는 게 탄소 포집. 이 탄소 포집은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딘가에다가 땅속에 묻거나 어딘가에 저장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 소리를 하고 있죠. 특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는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계에서 저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핵발전소 실제로 탄소 감축하는 역할면서 굉장히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상의 문제,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뭐 SMR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SMR만 해도요, 딱 건설하기로 결정을 내린 단계부터 부지 선정과 여러 과정들, 법에 따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채우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가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8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45%의 탄소 감축을 하려고 핵발전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 정부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시간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뉴스캐리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난 여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뉴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케일이 한국에다가 SMR을 지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데 사인을 하고 왔어요. 근데 뉴스케일이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와서 SMR을 짓겠다고 그럴까요? 미국에서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했어요. 파산 직전까지 몰린 회사입니다. 특히나 같은 모양을 유사한 형태로 하는 미국의 보글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나 봐요. SMR 산업에 빌 게이츠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을 엄청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낚인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해요. 이 SMR에. 그랬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돈을 빼고요. 빼가지고 풍력에다 투자해서 손실을 다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여전히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SMR 같이 해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빌 게이츠는 나중에 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다 환원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환원할 거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짓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발전 단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싸요. 왜냐하면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SM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 거 이렇게 일단은 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큰 핵발전소 하나 짓는 것보다 적게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 좀 틀리긴 하는데 작게는 요즘 나오는 그 거대한 핵발전소 최대 핵발전소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규모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줄일수록 발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싸다고 선택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간 이유가 필요한 전기만큼 하려면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30평대 아파트가 딱 있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애들이 좀 커지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야,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컸으니까 이제 아이들의 독립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부부가 갈라질 수는 없으니까 부부는 둘이 같이 살고 애들끼리 독립시키는 거죠. 10평짜리 아파트 3개를 딱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평수도 똑같아요. 사는 효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방도 있어야죠. 침실도 있어야죠. 화장실은 꼭 있어야죠. 각 채마다 다 있을 건 다 있어야 돼요. 좁기만 할 뿐이지. SMR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모만 줄어드는데 일체형처럼 한꺼번에 몰아붙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또 뭐라고 걱정하고 있냐면 기존의 핵발전소들은 부대 시설들이 그 핵 반응로, 융합로 그 원자로라고 불리는 그 바깥에 주변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MR은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일체형으로 그 원자로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 돔 안에. 만약에 안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고 지금의 핵발전소는 부대 시설들이기 때문에 부대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SMR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존에 지었던 데 이렇게 조그만 미국에서 이미 가동되기 시작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되는 건 뭐냐면 운영비용이 덩치 큰 기존의 핵발전소하고 SMR하고 운영비용이 별 차이가 없대요. 전기는 조금 만들어내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요금 단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친환경도 아니고 이렇다는데 비싼 돈 주고 그걸 쓰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핵발전소는 어느 나라나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매력이 있는 것이 비싸게 공급하면 효과가 없죠. 지금 그런 추세고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RD100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어제 아빠 스님께서도 애플 얘기를 하시면서 RD1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애플은 우리나라의 기관들, 정부기관들, 에너지 관련 한전이나 또 에너지 관련된 산업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RD100을 허구다 이러면서 RD100을 먼저 실현했다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 인터넷 기반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도 크지도 않고 실제로 제조업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은 서버를 운영하면서 에너지를 쓰긴 쓰지만 생각보다 적게 쓰는 이런 데니까 쉽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예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회사들이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회사들,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에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알리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한 기업들이 알리백을 선언하는 것은 그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그러니까 볼보나 BMW, 벤츠 같은 이런 회사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알리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이 회사들한테 납품하던 납품 길이 막혔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 나온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지금 같은 추세로 알리백을 안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총량이 40%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가 줄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필리핀 수준 되신다 생각합니다. 추락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뭐 이런 아시아의 추락한 용 한번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소리죠. 지금 알리백을 선언하고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그 도봉구에 서울 도봉구가 우리나라 양말 총생산의 40%를 처음 알았는데 도봉구에 이게 그런데 이 전체 물량 중에 그 50에서 많을 때는 80% 정도까지 유럽 수출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막혀가고 있답니다. 점점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5% 감소를 했다는 이 소리는 뭐냐면요. 그 2025년부터 그 탄소 조종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법안은 발효가 됐고요. 유럽연합에서. 그래서 알리백을 하지 않은 제품들은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이런 산업구조 안에서 조금이라도 비싼 물품은 도태되기 쉽죠. 특히나 이 도봉구는 그런데 벌써부터 법 체계상으로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벌써 유럽의 기업들은 각 전 세계에서 유럽에 납품하는 여러 물품들을 알리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양말 산업이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빈자리 우리가 수출 못하면 누군가가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 수출한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정신없는 개념 없는 국가처럼 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지만 탄소를 제일 많이 감축하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미난 게 시설 도시를 새로 개발할 때 아예 100% 알리백 도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만 수백만이 사는 도시를 알리백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국가가 다 해 그러면 모든 기술을 다 적용한 도시들이 생기고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중국이 뭐 석탄 이런 거 안 쓴다고 뭐 까불다가 갑자기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방송에 그런 거 나왔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그냥 탁 전기가 끊겨가지고 갇히고 뭐 이런 사고하면서 우스운 황당한 사고가 생겼다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전력이 끊긴 건 끊긴 건데 전력이 부족해서 끊긴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끊어버렸다. 무슨 소리냐면 각 성마다 탄소 감축 비율을 정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못 이루면은요,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 전체의 전력을 공급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니까 이건 하늘의 두 쪽라도 지켜야 된대요. 아. 굉장히 황당하죠. 중미가 가능한. 역시 중국답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바뀌면서 글자 자체가 좀 깨지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황님이 이런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 현재 공동의식 지구에서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돌봄의 문화, 서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대변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는, 내 곁에 있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 돈이 차지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곁에 좀 누가 있는지. 우린 옆에 딱 쳐다보면 쟤는 무슨 차 타고 다니지? 어디에 무슨 학교 나왔지? 뭐 돈은 얼마나 버나, 연봉은 얼마 되나,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사회교리의 근거에서 보면 기후가 생기는 이 불평등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해치고 있고, 저의 보편적 목적과 공동사용권이라는 건 특히나 특정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반면에 특정한 세력과 개인들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 이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도 위배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신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위배되고 오히려 약자한테 네가 참아, 어떻게 하냐. 제가 서울의 모 그룹이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경 강의를 해달라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기후 불평등 얘기를 하면서 발전소 얘기를 했어요. 전기는 서울에 하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발전소는 다 지방에 있지 않냐. 서울에 발전소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투철하신 분들이신데 재수없게 분들이셨는데 아니 그런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신앙과 얼마나 많은 충돌을 일으킨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흐름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조성이 올리니까 책임있는 참여 문제. 야, 전문가들이 만든 거니까 입 다물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보기나 해, 니들은. 그놈의 전문가들 문제만 일으키지 해결을 또 하나도 안 하는 것들 그냥. 하긴 성당에 문제 생겨도 다 신자들이 해결하지 신부가 해결하지. 그렇긴 한데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지들이 내요. 그런데 대신 그 과정 속에서 돈은 더 벌면서 맨날 그딴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연대를 깹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쓰는 전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지방 사람들이 만든 전기를 그냥 휙 던져서 집어올 수 없으니까 이 끌어오잖아요. 고압 송전소를 통해서 그것이 지나가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울진이 있어요. 햇발전소가 있고 그 울진 바로 위에 삼척이 있습니다. 또 삼척 위에 또 강릉이 있는데 요 라인이 햇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아주 많은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이 경상북도 그 울진 지역 사람들이 쓰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쓸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765kV 76만 5천 킬로와트짜리 볼트짜리 그 송전솔러를 설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설치했답니다. 우리 조용하게. 조용하게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밀양 송전탑 사건 때문에 그 저항이 있을까봐 걱정도 했는데요. 그 강원도 사람들이 착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영동고속도 라인을 따라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데만 해가지고 비켜가지고 계속 조용히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대요. 그런데 경기도를 통과해야 서울에 가잖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는 용인 수지 지역을 지나치게 됐었어요. 용인 수지를 거쳐야 되는데 용인 수지가 옛날에는 후손들이 잘 되라고 조상님들 묘자리를 삼던 데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파헤치고 묘는 쫓아내고 사람이 사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제법 비싸다고 유명한 땅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수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들썩이기 시작했었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좀 수원교구에서 좀 행동 좀 해달라고. 얄미워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요. 약간 들썩인 것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서울의 뭐 대학 교수나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꿈틀거린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송전솔로가 쭉 남쪽을 타고 들어오다 갑자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춘천교구 통해서 그래요. 가평으로.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정말로 절체절명해서 서울에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끌어서 써야 된다면 원래 비용을 적게 들고 적절하게 소위 말하면 뭐 가성비 같은 거 따져볼 때도 경제성을 따져봐도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적합할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가평 사람들, 가평은 그 전자파의 피해를 겪어도 되고 수지 사람들은 겪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덧붙여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꾸고 싶은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노동자들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 이 석탄화력발전소 이런 데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아요. 뭐 몇 해 전에 김영균 씨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연료를 집어넣다가 사고로 죽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처우도 문제긴 문제였었고 하청을 시켜서 또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긴 문제였었는데 이때 갑자기 기업은 국가의 지원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줄다리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주주들, 특히나 대주주들은 어떤 사업으로 전환해서 돈을 또 만들까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은 갑자기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처럼 공격을 받거나 혹은 내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특히나 노동자와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평등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이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탄소 중립하는 방식으로 그 태양광 발전소로 전력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자원을
소비를 줄이는 형태로 교황청을 운영을 하면서 먹거리 자체도 다 이제 유기농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했고, 실제로 외부에서는 이미 탄소 중립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이면서 7년 여정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구의 부르짖는 응답이나 뭐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뭐 생태경제, 공산 생활양식, 쭉 뭐 생태교육과 영성, 뭐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위에서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해야 되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수원교구하고 대전교구가 21년, 22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고요. 이 내용은 크게는 2030년까지 그 교구의 에너지를 자립하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교님이 조금 지겹다 싶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가는 데마다 말씀하시면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언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뭐 말씀드리면 그때 했잖아 그러세요. 그리고 교구 차원에 참여해서 7년 여정을 걷고 있는 춘천교구의 사례가 있는데, 춘천교구 사례는 굉장히 제가 뭐 감히 다른 교구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교구나 도시를 기반으로 한 대전교구 같은 형태와 틀린데도 농촌 지역이 어촌 쪽이 많은 지역이, 그래서 여러 자원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이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사제들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교구민들이 7년 여정 속에서 삶 자체를 바꾸는 생태적 해결로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에너지 전환도 덧붙이자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교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수원교구는 에너지 전환 얘기는 끄덕끄덕거리는 신부들은 전혀 늘고 있어요. 근데 신부들 생활부터 바꾸자 이러면 끄덕거리는 사람이 절레절레 이러거든요. 야, 너 자꾸 쓸데없는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 저보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데 건물 많이 쓰는 게 건물 에너지 전원 사업입니다. 각 교구나 수도에서 좀 많이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현재까지는 예산상의 총액이 국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개인 부담, 기관이 부담을 하시면 돼요. 성당이나 우리 교구에서, 수도에서 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3분의 2 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왕 있는 제도니까 최대한 10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 수원교구나 대전교구에다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뿐만 아니라 일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도 해줘요. 일도 돈도 안 받습니다. 수원교구는. 그리고 특히나 대전교구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구리 햇빛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요. 여러 교구의 여러 본당과 기관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의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본당들이 에너지 진단을 해주고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컨설팅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모든 분원들은 다 하기는 어렵지만 상징적으로 스님들 관구관이든 본원이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시절인데 좀 대전교구가 훨씬 더 좀 햇빛발전소를 협동작업을 먼저 시작하셨고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또 신자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 2022년도까지 발전소를 242kW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456kW, 거의 배 이렇게
늘어날 이런 추세고요. 수원도 찔끔찔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한 1,500, 2,000kW 정도 가까이 우리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당들 지붕에 올리는데 다른 교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본당 신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신자 중에 일부가 태양광은 민주당이고 빨갱이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성당에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본당 공동체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념 관련된 이게 또 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이미 공공건물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민간 건물은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연 건평 302평, 총 건평이 다 302평이 되는 시설은 무조건 에너지를 20% 이상 생산하는 건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라 이 소리예요.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에너지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의 시흥시에 있는 목감성당이라는 데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에너지공단과 같이 가가지고 어떤 시설, 어떤 설비들을 했는지 를 조사를 한 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도 한국 사회 전체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례로 좀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도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는데 제가 에너지공단하고 몇몇 기관에 물어봤더니 여태까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시도했던 종교시설은 처음이래요. 국내 최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저희 2년 선배 시부님이 계신 본당인데 저희 선배 시부님이 사람이 순수해서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누가 막 알아주면 엄청 신나가지고 막 잘한다 하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신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해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성당 사제관 옥상에 올라간 모습이고 이거는 주차장에 올라간 설치된 이런 건물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전부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탄소 중립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본당을 거점으로 해서 자원순환 운동이거든요. 알리백 가게를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리백은 아까는 에너지는 대문자 알리백이고요. 여기는 소문자 알리백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 제일 자원순환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원순환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남시 우리나라의 분리배출률이요 거의 80에서 85%까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요.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분리배출률은 독일보다도 더 높아요. 분리배출률이. 그런데 재활용률은 얼마일까요? 재활용률은 여러 기관마다 좀 집계하는 데마다 틀린데 좀 최악의 경우는 25%도 안 된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서 플라스틱류나 여러 것들을 쓰레기로 그냥 버리지 않고 자원순환을 위해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이게 오염됐거나 잘못 배출돼가지고 다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독일은 한 50, 60% 이상이 실제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작년 기준으로 65%를 넘어섰어요. 자원순환 운동을 자리를 잡으면서 시 전체의 재활용률이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자원순환과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요. 각 시군마다 시에서 배출할 수 있는 그 탄소 배출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초과하면 돈을 더 내고요. 중앙정부에다가 세금을 더 내고 이걸 감축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계속해서 돈을 더 추가로 받아요. 중앙정부한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시민에게 뭐 여러 시설을 개선하거나 뭐 시민들을 활동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자원순환 가게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그 본당 신부들은 저희 좀 안타깝지만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당 스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하시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당 스님이 어느 날 무슨 어디 김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그냥 휘저어 놓으면 그냥 갑자기 본당이 시끄러워도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신부가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뭔가가 흐름이 잘 전달되는 건 수도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분원은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본당의 좋은 틀, 신자들과 함께하는 좋은 틀이 생기면 수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속 후임자들한테 연계를 해주시면 그 수임들을 통해서 그 틀이 잘 유지가 되고 또 거기다 영성적인 것까지 가미가 되면서 오히려 그냥 자원순환 운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태적 회계를 이루는데 그런 생활 자체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수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임들이 친환경적이시잖아요. 근데 4명을 대답은 친환경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비용 절감하는 검소한 삶하고 친환경은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싼 물품을 항상 물품을 구매하실 때 싼 걸 선택하시는데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물품들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세요. 특히나 주일학교 담당 수임들 우리 수험교구의 상당수의 주일학교에서는 코스트코를 그렇게 열심히 가요. 싼 걸 대량으로 사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수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본당 옮길 때마다 도시에 있는 본당을 가면 신자들 중에 자모 형마들 중에 코스트코 회원이 누가 있나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찾으신대요. 옛날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환경운동 하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헛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규모를 좀 이제 규모는 줄이시되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요 전체 규모를 줄이시고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이런 제품이나 식재료들을 선택하시는 이런 태도를 좀 가지시면서요 신자들한테 좋은 그런 특히나 우리 여성 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자리에서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지금 10시.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매주 이틀을 운영을 하고요. 자원순환 가게는 이 전국 공통이에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딱 운영이 끝나는 그 순간 카메라 수님 운영이 다 끝나는 순간
다 수거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당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봉사자들이 조금 협력만 하면 대부분 조금 초기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급 활동가들을 씁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용돈벌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걸 나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그 자매님들이 하셔도 좋은.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데가 26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봉사자들, 그러니까 유급 활동가들을 2시간, 3시간짜리 일주일에 총 합쳐야 6시간짜리 일자리는 별로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이 양반이 메뚜기도 아닌데 도서관 자리 찾아서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처럼 어느 성당, 어느 동사무소나 어디 장소를 찾아서 오전 출근하고 오후에 또 옮겨서 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평일에 일하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170, 80만 원 정도 받아가신대요. 그러니까 한 60대, 70대 일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그리고 또 자부심도 느끼는, 내가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본당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갖다 이걸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용하시는 분들, 갖다가 분리배출을 실천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시마다 좀 틀린데 3,000에서 5,000포인트, 어떤 시는 3,000포인트, 어떤 시는 5,000포인트 이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지역 화폐를 쓰게 됩니다. 뭐 이런 포스터 내용이고요. 성남동의 알리백 견학원 이렇게 끊임없이 견학을 다닙니다.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학생들도 오고 공무원들도 찾아오고 이럽니다. 여기는 안성 대천동 성당이 그 안성시와 같이 MOU를 맺어요.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MOU를 맺은 이런 장면이고요. 유한 춘천교구의 그 교구, 본당, 가정, 사회,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7년 여정에서 이런 것들을 각 단위별로 실천합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수원교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들의 의식을 바꾸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부 혼자 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사진을 좀 양성한 프로그램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6명인가의 강사진을 양성을 했고요. 그 중에 6분인가가 천주교 신자여서 천주교에서 따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특히나 청소년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원하기만 하면 파견을 나가서 시간을 맞춰서 약속된 시간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좀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우리 교구에서 용인성당이라는 곳에서는 10월 달부터 매주 넷째 주일은 주일학 학생들을 생태 환경 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잘 잡아서 여기서 양성되신 교사들이 나가가지고요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2020년에 교황님 우리 주교님들께서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라는 제가 특별 사목교서를 내보내시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육이야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하실 때 너 왜 이러고 다니냐 이러시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목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못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주교님이 너 왜 그러고 다녀 이러실 때가 있어요. 당신이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뭐 다양한 뭐 제목은 조금씩 틀린데 뭐 생태 영성학교, 생태 영성 포럼, 세미나 뭐 여러 형태들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각 교구마다 신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식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각 교구별로 주일학교나 소공동체 혹은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경기도권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도 성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아까 공간이 성당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민사회 안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내가 직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소비자로만 머물지 않고 생산자가 되겠다. 이런 의식을 자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여서 교육하고 뭘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좀 그런 공간 안에서 꼭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우리 성당 건물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이 안에서 복음적인 여러 활동들, 넓게 보면 복음적이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짬이 잠깐 한 가지 작업을 좀 같이 할까 싶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다 꺼내보세요. 한번.